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재명식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시계 같은 거 안 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시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았죠. 우리 정치 1번지에서도 어제 방송 중에 투표했지 않습니까? 시계 만들자. 안 만들어도 된다. 어제 투표를 했는데 한 10,000명 가까운 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만들자가 49%, 꼭 안 만들어도 된다가 51%, 비슷하게 나왔지만 안 만들어도 된다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만들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는데 도와드려야지, 밀어드려야지 해서 안 만들어도 된다 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계를 만들겠다 직접 밝혔습니다.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환갑잔치 잘 안 합니다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환갑잔치냐. 아버지가 막 손사래를 치니까 자식들이 그래도 뭐 환갑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짜장면이라도 먹고 이렇게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래 그러자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되는 집안이라고 그래요. 되는 집안. 되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고 월드컵 본선 진출 11년 연속.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아시아에서는 최초고요. 그런데 어제 쿠웨이트 4대 빵 완승을 거뒀죠. 기분 좋게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됐는데 이런 거 보면서 역시 되는 집안은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야.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분 좋으시죠?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대선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정어리몰에서 특별 기획상품으로 준비한 구룡포산 박달 홍게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어제 너무 많이 주문하셔서 일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다 출고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가성비 좋고 품질 좋은 상품은 정확하게 알아보시니까 받아보신 분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클리님 정어리몰 홍게가 방금 도착했어요. 장도 많고 다리살도 많네요. 무엇보다 짜지가 않아서 좋아요. 강추입니다. 동생한테도 주문하라고 했어요. 그런 걸 주셨고 박나리님 홍게 찐 거 와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셨습니다. 벌써 드셔보신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정어리원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준비한 거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서 함께 우리 정어리TV도 구독, 권유해 주시면 더 좋겠지요. 이번에 이 좋은 홍게 금어기가 7월부터인데 금어기 바로 전이라서 살이 꽉 차 있는데 이걸 3kg 한 박스에 25,900원에 무료 배송. 뭐 너무 좋은 거, 좋은 가격이니까 이럴 때 맛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쯤 시키면 주말에도 가족들하고 맛있게 드시겠는데요. 네. 예, 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요즘 표정이 좋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새 시작 또 새로운 나라가 열렸기 때문에 예. 마음에 일단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 이 첫 단추 깨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너무 잘 하고 계셔가지고 국민들께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또 많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인규 대표님은 보수잖아요.
근데 보수이지만 나라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가 더 앞장서서 더 이렇게 나라 잘 되는 쪽에는 힘을 보태는 게 보수기 때문에 뭐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많은 효능감들을 저는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네, 당연히 좋아하셔야죠. 그레이스 전님,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교포인데요. 부시 시계에 한 번도 손목에 차지는 않았는데 받을 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실용주의자이신 대통령에 맞는 것 같아요. 날마다 기분 좋은 나날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어제 방송 끝날 때 슈퍼챗을 미국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 못 해드렸는데요. 선형국님 맞으시죠? HYUNG KUKSUN US 달러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이재명 씨의 얘기가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최종으로 한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투표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51대 49로 나왔어요. 안 만들어도 된다가 51, 만들자가 49인데 장윤미 변호사님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어느 쪽이세요? 저는 만들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정말 간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 정부를 응원하셨던 분들 그리고 찍으셨던 분들 표를 주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이 또 사회적 약자분들한테도 드리고 이게 꼭 뭐 어떤 뭐 권력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한 이제 보수 패널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생일 때 부인한테 장미꽃다발을 사다 주는데 그게 꼭 실용적이어서 사다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고개가 약간 끄덕여지기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렴하게 맞추면 되니까요. 그게 너무 고가도 아니고 많은 분들한테 또 의미가 있는 그리고 우리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걸 바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그런 좀 방증인 것 같습니다. 뭐 시계 만든다고 꼭 우리가 받으란 법은 없지만 그렇죠. 못 받을 뭐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요.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하고 저는 하나 지금 확보가 됐어요. 와우. 어제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자기 받으면 낮추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면 저는 그걸 제가 차지 않고 우리 좋은 행사를 해가지고 어머, 원하는 너무 우리 있네요. 정어리원들한테 드릴까 생각하는데 일단 뭐 받아야 드리죠. 김기현 변호사님은 만들자 안 만들자 어느 쪽이었어요? 저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뭐 받을 수 있으면 저도 좋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처음 취임했을 때 처음 찾아간 게 그 국회에서 경호원, 방호원 분들 찾아가시고 뭐 청소 노동자분들 찾아가시고 그래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분들을 찾아가실 때나 아니면 그런 분들 청와대로 초청하시거나 할 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권한이라는 게요, 안 쓰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있는 권한을 잘 쓰는 게 훨씬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계도 당연히 잘 만드시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최근에도 우리가 정권만 바뀌었는데 너무 좋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특검 3종 세트가 다 통과가 됐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정말 탄핵 인용될 때 엉엉 우시던 모습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가장 실효적인 조치를 하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고 있고 또 코스피 지수도 거의 뭐 이제 3,000선을 뚫으려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기분 좋은데 시계도 만들고 더 이런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응원을 위해서라도 저는 권한은 잘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어제 그 특검 통과한 국무회의가 다 윤석열 내각 사람들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했던 사람들. 대통령만 한 분 바뀌었을 뿐인데. 아,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해 없죠 뭐 이러면 그 표정이 참 요즘에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도 누가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야 역시 다르다. 예. 윤석열이랑 이재명은 좀 다르다라고 본인들도 이야기하지 않겠는. 제가 오늘 중앙일보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 국무회의 풍경과 관련해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하셨었을 텐데 이야기해 보시라라고 했을 때 2조 지금 총리 대행이잖아요. 좀 유감 있다. 뭐 이러저러한 점이 그렇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도 이게 외환죄인지 좀 뭐 의문이 간다라고 해서 본인 의견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듣고 경청하겠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당에서 특검 발의하는 경우가 어딨냐 막 이런 이야기를 야당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보면 이걸 특수단 형태로 특별수사단 형태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게 지체됐던 부분이 있고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내가 이걸 제동 걸기가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 했을 때 제가 중앙일보 기사에서 눈에 띄었던 건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첫 국무회의 때도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파견 나오신 분이 이거 그냥 막 이렇게 어정쩡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종전 정부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의 그냥 박수로 그냥 가름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대통령이 달라지는 게 정부가 달라지는 게 큰 이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전 진짜 실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회의다운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힘들겠죠. 안 하다가 그렇게 하려니까. 그래도 일부 장관들은 평생 공직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전에 윤석열 하는 거 보다가 좀 저런 대통령 진작 우리가 만났으면 우리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좀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한탄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위 윤핵관인 국무위원들 일부 막 예. 표정 막 이렇게 막 썩어 있는 그 사람들 몇 명 빼고는 그래도 공직자로서 저는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진짜 실질적인 회의를 하면서 점심시간까지 김밥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회의를 계속한다. 나 이거 어렸을 때 공직자 정말 청운의 꿈에 부품고 들어갔을 때 열심히 할 때 사무관일 때 과장일 때 그때 하던 건데 열심히 일하던 건데 그때 생각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라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건 맞는데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삼권 분립 때문에 그렇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담아서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매일 제동을 건다? 그건 사실상 국회법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 짓을 윤석열이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도 뭐 최혜병 특검부터 김건희의 그 수수룩빽빽한 부정 비리 의혹들 거기다가 내란과 관련된 얘기들 이거요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처벌받으니까 두려운 사람 빼고는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수사도 안 했고 특검의 요건을 다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지혜롭다고 제가 느끼는 게 이거를 지금 기존 검찰 써도 되죠. 특수본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인데 뭘 못합니까? 특수본 만들어서 뭐 왜 120일만 합니까? 왜 200일 그 특검에 제한된 기한이 있거든요. 왜 그 기간만 해야 되죠? 5년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권력을 절제해서 쓰겠다라는 의지라면은 저는 머리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국무위원들은 그동안에 거부권 썼던 윤석열의 그 만행이 잘못된 거지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오히려 이게 국정운영 우리 헌법 가치에 부합된다 이런 판단하는 게 저는 순리고 맞는 상식적인 판단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가을이님 대통령 임기가 벌써 일주일 지났네요. 아쉬우죠. 일주일도 아쉬우시죠. 그렇죠. 예. 아유, 3년은 너무 길다. 막 우리가 끙끙 앓았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좀 하루하루가 감격입니다. 시계 얘기 짧게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가 이번에 이 이재명 시계와 관련해서 주목하는 부분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약간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시계 관련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시계 얘기가 나왔고 그때 꼭 필요할까요?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쉽다. 시계가 그래도 가성비가 제일 좋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서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슈가 딱 생겼을 때 제안을 경청하겠다. 이번에 이제 경청수석 새로 만드는데 경청수석 근무하는 곳은 대통령실 밖에다 두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과정이 참 아름답다. 그 전에요. 이제 대통령실이 안 만든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쉬워가지고 하여튼 우리 네티즌들 대단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에 대통령식의 모양을 탁 이렇게 도안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인증샷을 올린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해가지고 김규현 변호사님 스마트워치는 이렇게 실력이 좋으면 저게 저렇게 화면을 만들 수도 있나 봐요. 그렇죠. 사실 저도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저거 보니까 저도 저거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볼까? 네. 만들 수 생각이 있어요? 드네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김규현 변호사님도 저는 뭐 또 인터넷 다운 받는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만들 수 있는. 챗GPT한테 요즘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만들어줘 그러면. 예, 예. 아 예. 민주당의 이해식 의원도 뭐 만들었다고 인증샷을 올렸던데요. 저기에도 야 참 대단들 하셔. 저런 과정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희매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과정이 아름답죠. 애정이 상당히 묻어나고 제가 댓글 같은 것들을 봐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런 댓글 다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안 갔잖아요. 아예 일하러 직무실에. 그러니까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퇴근 차량 잘 살펴봐라. 퇴근 안 했는데 퇴근한 척처럼 차량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의를 갖고 일을 한다는 걸 국민들이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냥 감동입니다.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것도요. 안 해본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꾸 그 전직 대통령 제가 소환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쇼통만 해왔고 오로지 관심사는 자기 배우자. 그 사리 사욕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로지 쇼, 국민들을 속이는 쪽으로만 나타났다라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뭐 그 이전부터 이제 정치를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함께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소통이 아예 몸에 밴 거죠. 그런 식으로 해오면서 지금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가신 건데 참 대통령 한 분이 이렇게 바뀌니까 국무회의가 바뀌고 국무회의가 바뀌면은 그 내각에 참여한 장관들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그 부처에 가서도 그 장관의 소통도 대통령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부의 모습이 아마 국민들이 바랬던 진정한 의미의 소통에서의 그런 정부 아니겠는가.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몸에 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특출난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되게 재밌으시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벌써 지금 동접이 2만 1,000명을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다는 거. 예, 빨리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제 국무회의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참석해 있는 윤석열 내각 면면들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뭘 저렇게 열심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야. 아니 근데 신행희 변호사님 지가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싫은 거를 티를 내는 것 같은데 표정이 좀 표독스럽다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는데 굉장히 좀 뭔가 화가 난 듯한 표정? 그러니까 이 대선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뭐 불복한다는 표정 비스무리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 자리에 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와가지고 또 철야까지 이렇게 국무회의 또 김밥 먹어가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울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아마 그 법인카드 사용 부분을 비롯해서 아마 이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얼마까지 있을지도 참 의문이고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저분들이 좀 실감하지 않을까. 아마 그날 있었던 국무위원들 중에 이완규 법제처장도 눈에 들어오던데 아마 뭐 동병상련 좀 비슷한 마음 아니었을까 그런 천장만 생각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보면 좀 가시방석일 것 같아요. 근데 또 김밥이 아니라 빵이라도 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 표정 보면서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 저 마음에 안 들죠. 약간 유행어 같은. 근데 제가 실수를 하나 한 게 있네요.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진숙 얼굴을 보여줘 버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진숙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지난번에 국무위원들 전원 사직서 제출했을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콕 집어서 했는데 국정원장도 처리를 했더라고요. 예. 국정원장은 왜 안 했나 궁금했는데 당연히 하죠. 예, 지금 이제 후임자가 지명이 돼가지고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예.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보취임할 거기도 하고. 근데 그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맞습니다. 뒤늦게 이제 알려진 거죠. 예. 국정원장도.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잠깐 뭐 어떤 이제 긴급한 업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살려놨다가 어차피 수사 받아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랑 가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를 예, 해야죠. 지금 언론에도 보면은 뭐 한덕수라든가 조태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존 진술과 다르다 행동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계엄 당시에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제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사퇴 처리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한규는 사표 안 받죠? 당장 급한 업무가 있는 부서들 위주로 이렇게 사퇴를 시키는 것, 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검되면 파견 검사 120명을 추려야 되는데 그 명단을 법무부에서 정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성재 장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아마 국정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는 건데 법제처는 상대적으로 좀 급한 그런 것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걔는 안 받고 계속 나오게 해야 돼. 국정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13일인가요? 네. 금요일. 예, 내일 모레 있는데 이제 이 와중에 이번에 출마한 후보가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두 분이잖아요. 그런데 MBC에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당시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과 통화한 내용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지요. 그 보도한 내용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군에 있을 때 국정원에 응시를 했는데 서류 필기 신체 검사 다 합격을 했는데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한 거죠. 그런데 원래 김병기 의원이 아시다시피 국정원 인사처장 아주 국정원의 간부 출신이죠. 그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찍혀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야권 인사라서 탈락시킨 거냐라고 하니까 뭐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다음에 한번 잘 챙겨보겠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게 불거졌고 그리고 MBC가 보도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서영교 의원이 우리 고정 코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출연하니까 내일 서영교 의원은 어떻게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을 또 공격하는 소리도 있어요. 뭐 그렇게 네거티브로 가냐. 서영교 의원은 본인이 안 그랬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일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김병기 의원은 또 지금 이제 우리가 갑자기 모시기가 좀 쉽지 않고 또 그런데 서영교 의원만 얘기 듣는 것도 좀 일방적일 것 같아서 내일 전화로라도 좀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내일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한번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MBC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렸지요.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 김병기 의원 입장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원내대표 후보니까 간단히 해명을 드리겠다. 이게 잊을만 하면 보도되는데 하여튼 10년가량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감찰하고 감사하고 감사원에서도 뭐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건이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도 국정원 차장 출신이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채용 어떠한 비위도 없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서류 필기 면접 다 합격됐는데 신원조사 과정에서 탈락이 된 거다.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 출신이고 자신은 교무사 현역 장교인데도 억울한 일이다. 이러면서 지금 옹호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먼저 김규현 변호사님. 예,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MBC 보도의 출처가 어디인가 라는 부분하고 이제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인데요. 출처는 저 생각을 해봤는데 통화 녹취니까 결국에는 그 부인분 아니면 이현수 기조실장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현수 기조실장은 과거에 국정농단 때 수사를 받아갖고 핸드폰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특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녹음 내용이 다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흘러나온 거일 수도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김병기 의원 주장이 상당히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성적이 안 되고 뭐 면접에서도 떨어졌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청탁을 해가지고 붙였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성적이나 뭐 이런 것에서 다 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신원조에서 탈락됐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인사였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라든가 연좌제 이런 거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뭐 예를 들면 검찰개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 자녀가 검사에 지원을 했는데 다 성적도 됐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김규현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에서 탈락했다? 저라도 굉장히 분노할 것 같아요. 예. 저는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김병기 의원 아들이 지금 나온 대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신원조회만으로 그 뭔가 그 김병기 의원을 싫어하는 쪽에서 탈락을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김병기 의원 측이 오히려 억울해해야 되는 일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때죠. 그렇죠. 장미 변호사님. 네, 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기조실장인데 야당 의원의 부인이 청탁 전화를 한다. 좀 납득하기는 힘들어요. 청탁은요, 이 어떤 취업 과정 중에 하거나 최종 결정되기 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진 다음에 했어요. 근데 떨어진 것도 저희가 신원조에서 떨어진 것 대단히 이례적인 거 맞습니다. 일단 시험도 봤고 면접도 통과를 했는데 신원조회에서,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에 있을 때도 신원조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시위 전력 있는 학생들 떨어졌죠. 근데 뭐 다음번에 그러면 좀 유예를 했다가 다시 붙여준달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번번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녹취를 들어보더라도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 당시에 야당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걸 같아요. 추정하기로는. 김병기 의원은 일단 국정원에서 계속 인사, 조직 이런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안에서도 야, 아들이라서 떨어뜨리나 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전화 넣은 거 뭐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저는 뭐 논쟁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청탁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또 김병기 의원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한 부분도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도에 대해서 이 보도가 정확히 맞느냐, 또 하나는 김규현 변호사님 짚어주셨듯이 이게 아마 둘 중에 한 명, 그 어머니 내지는 그 기조실장이 본인이 폭로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포렌식 과정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부분을 음성까지 갖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게 대단히 예전 박근혜 정부 때니까 오래된 녹취예요. 이거를 언론사에 제보 내지는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맥락이라면 본인의 항변은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서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원조회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걸리는 거 이런 것을 좀 보고 그렇게는 할 수 있는지, 연좌제는 폐지가 됐고, 신원조회 얘기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 기자 선배 중에 한 분이 일찍이 이제 사법시험 1차, 2차 다 합격했는데, 그때는 아주 적게 뽑을 때요. 120명인가 뽑을 진짜 때. 대단하신 분들. 그때는 2차 시험 합격하면은 거의 뭐 3차는 그냥 통과인데
떨어졌어요. 그 3차에서. 영화에 나오잖아요. 3차는 면접관 싸다구를 날리지 않는 한 무조건 붙는다고. 근데 이제 대학 때 시위 전력이 있어가지고 저기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기자가 됐는데 우리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선배는 검사 됐으면 열어 주겠을 거예요. 워낙 깐깐하고 하여튼지 정확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평생 그게 좀 맺혀 있었던가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복권이라고 그럴까? 그게 됐어요.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기자 계속하고 정년 퇴직한 다음에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네요. 예. 그런 분도 있는데 이런 신혼조회인데 근데 MBC가 이제 보도하니까 MBC가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좀 정리하자면은 그 사건이 2016년 7월 녹취라는 그 MBC의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김병기 의원의 말에 의하면 2017년으로 좀 돼 있는데 어찌 됐든 굉장히 오래전 일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첫 당직 선거, 매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게 국정원 발로 지금 흘러나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그날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의 그 녹취록이 나온 날, 그날 또 그 소위 말하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그 특활비 국정원에서 지급한 부분, 이게 또 같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좀 그 사안을 좀 물타기 하려고 이거를 흘렸을 가능성과 아니면은 한 3일 뒤에 펼쳐질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의도는 그럼 과연 없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개혁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는데 이번에 뭐 모든 논란을 다 떠나서라도 그 녹취와 조태용 원장의 특활비 지급이 같은 날에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한 날에 벌어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좀 조율의 느낌이 좀 나기는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긴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뭐 김병기 의원도 나름대로 뭐 이걸로 피해를 볼 여지가 꽤 큰 것이고 또 서영교 의원 쪽에서도 또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한 걸 빼고 국정원 쪽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진영을 떠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김병기 의원의 주장대로 그 아들에 관한 부분도 뭐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진실을 더 밝히는 노력을 하면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EJ 팍님이요. 이런 글을 주셨네요. 전화도 기조실장이 해달라고 했다네요. 김병기님 부인이 고발하겠다고 하고 의원님은 말리는 상황이었고 기조실장이 김병기 부인이 고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전화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 말씀하셨어요. 아, 만약에 그렇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네. 결론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고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럼 언론사까지 전달이 돼서 이게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참 공개가 되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좀 해명해야 될 일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한번 내일 또 제가 전화 연결되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도록 하고요. 김효정님, 백운경커님 혹시 그 기자님이 박연재 기자 아닙니까? 어떻게 아세요? 오, 오. 성함까지. 제가 실명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야. 뭐 나쁜 거 아니니까 예, 박연재 선배 맞습니다. 지금 예 아시는구나. 예. 자, 김병기 의원 기자 질문을 이렇게 받고 대답하는 영상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죠. 네.
말 같지 않은데. 아, 그게 이제 좀 아예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이신 건가요? 좀 약간 방금 말씀 주셔갖고. 이거에 관련된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보면 얘기를 할게요. 감사해서 감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일단 그 두 개 무엇을 보도를 하려면 두 기관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두 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 내용이 되기 전에 그 내용 이전에 이것이 그러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거죠? 통화 녹취는 사실이지만 청탁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청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까? 2017년서부터 이 문제는 계속 나왔습니다. 기자님들 대부분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재를 했을 때 제 아들은 국가정보원의 비밀요원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신문에서 보도해서 그런 블랙요원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하는지 제발 생각 좀 하시고 그리고 자료들 다 찾아보시고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 이상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예, 마지막에 역정을 좀 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김기현 변호사님 대를 이어서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러게요. 뭐 어떻게 보면은 한 검사 중에는 이제 자녀가 또 이어서 많죠. 이렇게 법조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국가정보원도 뭐 워낙 비밀스러운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근데 저는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뭐 특수부대 근무하는 거랑 비슷하게 굉장히 한 애국심과 희생 정신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집안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이제 서영교 의원 나오면 또 물어보겠지만 사실 저런 논란이 서영교 의원한테는 도움 안 돼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서영교 예. 의원도. 예. 자, 내일 한번 이 문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제 드디어 특검 전국에 들어갑니다. 특검 시작되지요. 진작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란 척결해야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시급한 문제가 민생 회복입니다. 경제가 살아나야지요. 다행히 경제는 심리라서 지금 코스피도 2,900선 3년 5개월 만에 돌파하고 또 여러 가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단호한 의지 이런 것들이 비춰지면서 조금씩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살리고 이 특검은 완전히 이제 딱 그쪽으로 맡겨놓고 투 트랙으로 이렇게 나라가 굴러가야 될 텐데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관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관보에 게시가 되면서 효력이 발생되지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외환 행위 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다. 딱 이렇게 땅땅 관보가 떴습니다. 세 개가 다 떴는데요. 이번에 특별검사 규모가 상당합니다. 수사 인력도 거의 뭐 웬만한 지청 규모 넘지요? 예, 지금 일단 파견 검사가 3개 합치면 120명이거든요. 인천지검이 2위 검찰청인데요. 중앙지검이 한 200에서 250명, 인천지검이 한 110명 되니까 인천지검 하나만한 특검이 생기는 거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지검이나 춘천지검 이런 데는 40명도 안 돼요. 이제 제대로 좀 이제 수사를 좀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 만난 격이에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맞아요. 그 전에는 외환이 빠졌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외환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특검 추천도 그래요. 자기네들이 왜 특검 추천을 원래는 이해에 상반되는 진영에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내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양보해주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부결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또 부결시키고 계속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조희대가 추천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이해 충돌이 되고 과거의 선례에 비춰봤을 때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혁
바른미래혁신당이 같이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와요. 아, 우리 그냥 그때 받을 걸. 그리고 지금 이게 170일 최장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와도 조금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이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 관계자들,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 현역 의원들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란 특검 그렇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호소해요. 토로하고 이거 자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구분응 선은 넘었을 거예요. 최상병 특검은 사망한 게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특검이 국회 통과했던 게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체하고 막고 이러다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이게 왜 선거 임박했다고 해서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들이 초대시킨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정치를 자기네들의 눈앞에 이익 이러니까 더 후과를 입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필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늘 뭐 이제 수사에 대해서 보복이니 뭐니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도 내란 수괴인데 지금 보복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 논리대로 말하자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죄가 있으면 우리 형사사법에서 가장 대원칙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행위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그걸 보복이다 하지 말자 이래버리면 그냥 죄 짓고 살자 무슨 범죄국가 만들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보여지고요. 저는 수사에 있어서도 저는 뭐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 없다. 있는 부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그 수사 300번의 압수수색이 넘는 아주 그 과잉 수사를 하는 것만큼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압수수색 3번만 제대로 해보세요. 다 털리고 다 나옵니다. 근데 3번도 안 하잖아요. 그동안에는 오히려 덮어주기 바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범죄자들을 살기 좋은 나라 만들었던 이 전 정권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힘도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동안에 특검을 할 기회가 수십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걸 다 막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는 책임을 질 시간이다. 저는 그 안에 범죄자들이 일부 있으니까 저렇게 특검을 두려워하지 아니 숨는 자가 범인이고 떳떳하면 특검 받으라고 본인들이 윤석열 후보 시절에 늘 민주당을 향해서 외쳤던 슬로건인데 그대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필 기정이고 실체 진실의 발견의 시간이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 과도하게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행한 대로만 물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보복이라는 식으로 물타기 하거나 프레임질 하는 것은 또 격파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왜 국민의힘이 그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당장에 자기 지금 소속 의원들 가운데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추경호, 나경원 이건 뭐 지금 뭐 다 윤상현도 윤상현 뭐 기본이고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받아야 돼. 예. 그렇게 뭐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최혜병 그리고 사건도 최혜병 있죠. 관련해 가지고는 임종득, 주진우 그렇습니다. 뭐다 해당되잖아요. 당시 안보실 근무했고 법률비서관이었고 예. 전화 이시원도 통화내역도 다 막아요. 나왔고 이시원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지금 170일 동안 120명의 검사를 투입한다 이게 검찰청 큰 검찰청 규모다 이렇게 하면서 보복 프레임을 한번 씌워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단적인 예만 들어볼게요. 170일 동안 1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이 됩니다. 근데 사건이랑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개 특검에다가 수사 대상은 한 2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3년 동안 150명의 검사를 투입했어요. 네. 사람 1명 잡으려고요. 예. 정치 보복은 이런 걸 보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보복과 정당한 수사의 차이는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타겟으로 하면 보복입니다. 네. 근데 증거를 타겟으로 하는 거는 보복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수사예요. 네. 이거는 지금 내란 외환이라든가 명태균이라든가 최혜병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증거를 따라가는 거고 증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거기 서 있었던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지 멀쩡하게 있는 사람 하나 딱 집어가지고 저 사람을 탈탈 털어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혜병 특검도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도 좀 협조하고 그럴 것들이 꽤 많이 있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좀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다시 또 이제 제가 불려나갈 것 같은데. 불려나간다기보다는 뭐 이제 참고인 조사겠지만 예, 참고인. 혹시 그 안에 뭐 많이 알려졌지만 이번에 특검이 이렇게 이제 가동이 되면
좀 더 진술하고 뭐 그럴 만한 팩트나 사실도 있으신가요? 사실 기존의 것들은 제가 수사기관에서 공수처라든가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하고 자료도 다 드려놨어요. 네, 뭐 지금 와가지고서는 근데 그간에 제가 몰랐던 사실관계들이 추가적으로 또 막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관되어서 제가 좀 더 좀 그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해갖고 한번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그때 김기현 변호사님이 공수처인가 뭐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받은 자가 사실은 누구 변호사 이종호의 이종호의 변호를 했던 예. 출신이라는 걸 듣고 와, 그거 모르셨어요? 몰랐죠. 이야.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냥 신고를 했겠습니까? 거기다. 그거 완전히 그냥 호랑이 아가리에 그냥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사 지금도 있나요? 아마 그 부장 검사는 그만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해당 평검사분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 뒤로 수사팀에서는 빠졌다고는 하는데 근데 뭐 이미 자료는 다 넘어간 뒤여가지고 네, 그자는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참 좋고 황당했을까. 그래서 저도 그걸 며칠 뒤에 알았어요. 예. 어떤 기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수처에 연락도 해가지고 제가 막 항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로 공수처에서 뭐 이렇다 하게 압수수색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예. 그러고 뭐가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어떤 소식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제가 진술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언론에 흘러나와서 예. 예, 마치 이제 증거 인멸을 하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예, 그렇게 나오고 해서 상당히 그때는 참 여러모로 참담하고 개인적으로도 예.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통과된 특검이 사실은 서로 별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최혜병 순직과 관련된 내용에 이종호도 등장하고 임성근이도 연루가 돼 있고 결국은 다 김건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만날 수가 있다. 네. 예,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도 이종호가 들어가 있고 최혜병 특검에도 이종호가 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둘 다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둘 특검은 건물을 좀 가까운데 이렇게 좀 잡아야 되지 그러게요. 않나. 예. 서로 좀 정보 교환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내란 특검도 사실 김건희를 향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3특검이 사실상의 김건희 특검의 확장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에 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되면 이제 세 분의 특검이 임명이 되고 이제 특검보도 숫자가 꽤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각 특검마다 이제 브리핑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각 특검 간의 이런 수사 체계에 또 협조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식의 우리가 특검을 3개의 특검을 동시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요. 전 이 특검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이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써왔던 암흑의 세력들이 거의 뭐 민낯이 이제는 다 세상 앞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는가. 다시는 검찰이라는 이 신성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하거나 또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짓을 다시는 못하도록 우리가 내란도 막아야 되지만 그 반정치의 일종인 검찰 의존 정치 이걸 끊어내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은 많이 떨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떨려도 어떡합니까?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그럼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전 이번에 좀 발본색원하는 그런 좀 명실상부한 특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장미 변호사님은 새 특검 중에서 어떤 특검을 제일 주목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예. 제가 그 주변의 변호사님들이랑도 이야기할 때, 야 김건희 특검에 투입되는 그 검사 수가 내란 특검보단 적은데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혐의가 너무너무 많고요. 지금 명징하게 드러난 부분만 해도 상당히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혐의만 16가지고 양평 고속도로도 있고 그리고 공천에 개입한 건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선인한테 다 얘기해뒀으니까 뭐 염려 마시라고. 그럼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윤상현이한테 말이야 시켰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국민들한테 브리핑까지 했었습니다. 2시간 넘게 기자회견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공청 권력에만 개입했나요? 아니요. 이권에도 개입했습니다. 취임 전에는 샤넬백을 무려 800만 원이 넘는 걸 받아요. 취임 이후에는 1,200만 원짜리 두 개 합치면 그게 지금은 한 3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고스란히 갖고 있었나요? 들킬까 봐 그러는지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걸 또 바꿉니다. 2차례 바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못 나가겠다. 대선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줄까 봐. 대선 후에는 이거 망신주기라서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170일 동안 40명의 파견검사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단죄하는 거 이걸 정치보복이라 이야기하면 정말 국민의힘은 국민 역풍 맞을 거예요. 심판받을 겁니다. 이미 심판받고 있지만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하면 다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하나가 김규현 변호사님 800-7070 이 전화가 누구 전화인가 그게 참 궁금한데 혹시 그 안에 이렇게 쭉 겪어보셨는데 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전 처음에 윤석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왔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종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그 질문에 있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라도 대답을 해라. 그게. 근데 그것도 대답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김건희인가? 라고도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는 그 번호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어떤 부속 공간에 있는 번호다라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결국 윤석열이었던 것이 아니냐. 뭐 지금은 그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윤석열 쪽일 예,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온 것이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내선 번호들, 간의 통화 이런 것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 거 추가로 확보해 보면 좀 더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무슨 내용일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특검하면 이런 거 다 나오겠죠?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뇌물 사건 그거 검찰에서 누가 덮어줬을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지론이 뭐냐면은 주가 조작도 엄벌해야 되고 자본주의의 적이거든요. 근데 그 자본주의의 적과 같은 그 범죄를 대한민국의 검찰이 덮어준다? 이거 정말 더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가 조태용 원장하고도 전화를 주고받았다. 또 한동훈한테 비대위원장한테도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문자를 보냈다 씹혔다.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이나 그 당시에 뭐 심우정 총장이나 뭐 검찰 라인에다가는 연락 안 했을까요? 아니 고양이가 생선가게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번 특검의 핵심은 그동안의 범죄들을 다 밝혀내는 것과 이걸 누가 덮어줬는지까지도 싹 다 한번 이번에 정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창수하고도 통화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창수. 예. 거기가 이제 주범이잖아요. 사실 불기소 주범이죠. 처분을 한 중앙지검장이고. 그럼 이창수랑 누가 연락을 했는가?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본인들이 떳떳하면 지금 왜 도망갑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지금 조상원 4차장 검사 다 그 담당자들이 도망가기 바쁜데 제가 이거를 쫄아서 도망갔다 해서 쫄튀라고 얘기를 했는데 쫄아서 튄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고발 사주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세관 마약 사건도 있어요. 세관 마약 사건도 있고. 근데 마약 사건은 지금 갑자기 검찰이 또 수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특검이 통과가 속대를 됐는데. 그거 참 기가 찬 노릇인 게 이거는요. 제가 여러 기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법조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검 기자들, 친국민의힘 기자들 예. 이런 사람들조차도 세관 마약 사건은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너무 이상하다고. 그때 보면은 영장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남부지검에서 영장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남부지검도 보니까 인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 누가 바꿨냐. 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또 인천지검에서도 원래 그 세관마에 거기서 예. 인천지검에서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전화 받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관련되었다는 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데 어찌되었건 그런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이거를 뭐 특수단을 구성을 한다. 찜찜하죠. 신인규 변호사가 쓴 보수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예, 그녀라고 표현은 했는데 이제 와서 밝히지만 김건희였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다 알긴 아시는데. 알았어. 많은 분들이.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보수의 종말로 썼었죠. 그럼 뭐 김건희지 뭐 정난정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기존에 해왔었으면 이렇게까지 뭐 수사 받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본인들이 그동안에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기존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수사 외압 누구 이것도 다 외압이죠 사실상. 내지는 외압 내지는 뭐 공범관계 뭐 이런 걸 텐데 할 수 없는 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겁대가리 없이 한 겁니다. 그동안에. 본인들이 검찰 출신이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잘 덮으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국민들 앞에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약간 사각지대인 것 같아서 언급해드리자면 그 원희룡 장관 있지 않습니까? 막 민주당 간판 내려야 된다고 소리 지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니 양평 고속도로가 왜 제대로 가던 게 왜 김건희 그 부모님 집으로 갑니까? 처갓집으로 왜 갑니까? 노선이.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가 하나부터 열까지 미스테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그 최재형 목사님 몰래카메라에 보면은 그 명품백을 전달하고 나서 나올 때 그 듀티프리 갖고 있었던 그 가방 무슨 면세점이냐 이거는 무슨 선물이 또 들어있느냐 뭐 과거에는 뭐 서류 봉투라고 뭐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서류 가방을 왜 듀티프리 가방에 넣어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밝혀야 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좀 특검이 돼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이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 이거 증거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걱정하는 거지요. 특검도 기대를 해보고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윤석열이 경찰에 2차 소환도 불응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세운 이유가 범죄 사실이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제 특검이 어차피 들어가면 재구속이 되겠지만 지금 이것도 일단 1차, 2차 출석 불응하면 충분히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됩니다. 사실은 뭐 관례적으로 3번까지 출석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출석 요구 안 해도 이 사람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발부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해 오고 구속을 시킨다면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걸 체포해 와가지고 구속을 해버리면은 이 특검 일정이랑 이게 수사가 꼬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하죠. 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체포해 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거를 매를 번다고 그러죠, 장미 그렇죠. 변호사님. 이거는 구속 가능성을 본인이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가 오늘 그 공식 일정 나오기 전에 YTN 기자랑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2차 소환 통보가 갔다고 하는데 나갈 겁니까? 했더니 안 나간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요건이 되지 않는다.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피해자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소환의 대상자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청취한 다음에 판단 내리는 거예요. 왜 본인이 법 위에 아직도 서 있습니까? 본인은 일반인이에요. 본인은 전직 대통령 지위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그런데도 아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정말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유죄를 피해 나가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죄인들은요. 본인이 죄 지은 건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엄두가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건 운운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 윤석열은 양심이 없다고 보여지는 게 본인이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영장도 청구했을 거고 또 기소했다가 무죄 난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수사 대상자가 됐을 때는 나는 안 지켜. 나는 법의 예외야. 라고 여전히 저런 내란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내란 사범과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햇빛을 쬐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그게 위협이고 불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수사기관이 저 정도의 죄질과 저 정도의 반성이 없고 개정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 뭐 오늘이라도 바로 체포영장 쳐서 바로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들어가면요. 지난번에는 지기현과 심우정의 콤비 플레이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기현과 심우정도 저는 수사 대상으로 봐요. 뭐 룸살롱이든 뭐든 이제 밝혀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어떻게 내란 속에 저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법을 바꿔서까지도 풀어주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까지도 전 다 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가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바깥 생활은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하고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 그동안에 짧게 나와 있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만 더 키웠지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는 홍준표. 하와이 아직 있나요?
그런 걸로 알고 그런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예, 아직 안 들어오셔야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직. 예. 근데 아마- 그런 돈은 어디서 나와요? 하와이 가서 있으려면 하와이가 물가도 비싸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특검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아니 일단은 그 명태균 관련 특검은 받아야 되니까요. 예. 김건희 특검에 이미 명태균 이슈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수사하다 보면 홍준표는 뭐 당연히 수사 대상 거의 1순위죠, 1순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숙소를 제공해주고 계속 뭐 밥 사주고 이런 것은 안 걸리나요? 이제 저 공직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공직자가 아니니까 그때도 아니니까. 본인이 또 그렇게 해명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지인 집에 숙거.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정치자금법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그런 돈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홍준표는 처음엔 정계 은퇴한다고 그래놓고선 국민의힘에서만 은퇴한 거다라고 번복을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내란 동조당이 되면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본다.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목적이 국힘 해산 청구에 있다고 본다. 후보 강제 교체 사건도 위헌 정당이 될 수 있다. 문 정권이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보수 세력 괴멸시켰듯이 이재명 정권은 내란 사건으로 사이비 보수 세력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역시 이것만 봐도 스위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특검으로 국힘당은 해산될 거다라고 보는 것은 잘 본 것 같지요? 근데 이제 홍준표 같은 부류의 정치인은 전 정말 지구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지금도 저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또 맞는 말로 보이잖아요. 저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아니 내란 사건 운운하는데 본인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한밤에 해프닝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마치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 싹 다 없어져야 될 것처럼 얘기하면 본인도 그 안에 포함이 되니까 이거는 어떤 인지 부조화 상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면서 본인의 말과 행동은 늘 다른 상태. 이거 대국민 사기죠.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워낙 영 아닌 저 내란 사건을 일으킨 자들과 대조를 일으키면서 본인이 마치 합리적으로 지금 뇌파가 정상 작동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데 저런 거 저는 언론에서도 별로 받아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홍준표야말로 청산돼야 될 기회주의 정치의 1순위다. 빨리 하와이에서 귀국해가지고 명태균 이슈부터 차곡차곡 빨리 수사나 받길 바랍니다. 근데 홍준표가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 말은 저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말이지 한밤에 해프닝으로 그 내란 사건을 규정했던 사람이 입 밖에 올릴 말은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장유미 변호사님, 홍준표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네는 망해도 싸다라는 거고 네. 너네는 이미 정치 결사체의 그런 본분을 잊어버렸다. 너네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뭔가 결단 내지는 선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운영한다는 그 청년 플랫폼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아, 예, 시장님, 이 신당 창당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뉘앙스를 하면서 정치적인 어쨌든 권한은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면서 또 이제 이준석 이 의원과의 뭔가 교류, 교분, 그리고 앞으로의 뭐 이합 집산 이러면서 계속 정치적인 영역에서 막 상상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는 아까 신인규 변호사 짚어주셨지만 수사받아야 돼요. 본인 하와이에 나가서 기거하는 기간 길어지는 거 맞지 않습니다. 특검 출범하면 왜냐하면 대단히 명징한 그런 포렌식한 결과물들을 여러 언론사에서 갖고 있어요. 거기에 뭐 아들의 지인이니 뭐 누구니 다 등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인도 수사 대상인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은 지금 홍준표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일단 이제 국힘은 자기를 버렸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복수를 하고 국힘으로 다시 들어가서 국힘을 이렇게 복원하고 이럴 생각보다는 뭔가 새로운 세력을 꿈꾸는 것 같은데 과연 홍준표라고 하는 낡은 풍차가 새로운 세력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준석도 사실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뭐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기의 어떤 권력욕, 예, 늙으면서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에다가 추가로 이제 명태균 건 수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홍준표 전 시장이 굉장히 뭐 소신 있고 뭐 멋있고 이런 모습을 막 보여온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굉장히 그때 힘 있는 자, 권력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윤석열한테 그 코바콩 해가지고 90도로 딱 인사하는 거. 그때도 그렇고 뭐 이번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또 이재명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예전에 뭐 성완종 건이었던가요? 그때 돈 받은 거에 대해서 뭐 아슬아슬하게 본인이 무죄로 빠져나갔지만 결국에 그 척당불기 액자가 나중에 나와서 이 사람이 결국 돈을 받았구나라는 유력한 증거가 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끗한 척, 본인은 깨끗한 척, 소신 있는 척 하는 것이 좀 저는 전혀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이 수사를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자신감과 권력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 뭐 거기에서 지금 뭐 이런 메시지를 다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위선의 가면을 찢어버려야 된다고 보는 게 홍준표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김건희 이슈에 대해서 상남자 드립을 쳤어요. 상남자가 내 배우자 지켜주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하수인이죠. 그리고 홍준표 저자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 검사 내란 DNA가 저 안에 지금 분명히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을 해프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홍준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최근에 이제 본인이 은퇴하기 전에 뭐 거짓 은퇴입니다마는 뉴스타파 기자가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하니까 언론을 취급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삐뚤어진 언론관까지 다 보여줬기 때문에 홍준표 하면은 해프닝, 상남자가 평생을 쫓아다닐 거고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젓가락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을 풀 워딩으로 옮길 수도 없고요. 이미 방송사에서는 삐처리 다 해버렸습니다. 지금 제명이 53만 명 동의 청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그리고 홍준표의 상남자 발언, 이게요, 윤상현은 국민들을 무시해가지고 1년만 지나면 개돼지니까 다 잊어버린다고 김재섭 의원한테 충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돼지가 아니거든요. 계속 기억에 남고 계속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저렇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정말 국민 무서운 줄을 좀 알 때가 됐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다라는 점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홍준표 씨 개인의 뭐 이렇게 이제 정계 은퇴 퇴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요. 다만 홍준표식 정치, 홍준표로 상징되는 정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낡았죠. 그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그리고 비전도 없이 뭔가 자리 한번 올라간 뒤에는 공부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런 식의 정치는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 국민추천제로 장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은 각오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뭐 옛날처럼 뭐 장관 돼서 이렇게 누리고 뭐 영예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는 안 될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주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리가 원래 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모자는 정말 힘든 거예요. 날아가 버리고 작으면 머리 아프고 딱 맞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